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이 장년구학회에서도 이렇게 우리 환우분들 또 가족분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얘기하고 공부했던 그런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또 여러 가지 같이 얘기하고 또 공부하면서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채워나가야 될 것들을 또 같이 의지할 것들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제목을 이제 이런 거를 주셨어요. 나에게 맞는 치료법 찾기.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요구들이 있고 각 환자분들이 처한 상황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럼 어떻게 치료적인 방법을 조금 더 구체화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의료진과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한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진료실에서 가능한 한 많이 이렇게 우리 환우분들 오시면 같이 얘기하려고 조금 더 시간을 어떻게든 조금 더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족을 다 드리지는 못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으로만 다 해결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으로 상당 부분의 어떤 우리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고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분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약이 물론 중요한데 그거 하나만 갖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또 제한된 시간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약물 쪽 관련한 얘기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데 그냥 분위기 파악을 하신다는 느낌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름들 막 이상한 이름들 나오는데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잠깐 얘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같이 또 이렇게 질문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에 같이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지만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뭐 궤대라고도 이제 우리 환우분들 얘기하시죠. 크론병은 여러 군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여러 군데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대장, 소장, 뭐 어디든지 생길 수 있고요. 심지어는 식도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위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항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군데 이렇게 듬성 생기게 되는 그러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아시겠지만 쭉 이어서 이름처럼 대장에만 염증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장외 증상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 장 주시고요. 그래서 보면 아시는 것처럼 답답하게 원인 불명입니다. 만성 재발성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고 약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원인이 면역이냐, 유전자냐, 환경이냐, 장내 세균이냐 다 가능합니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없던 병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 특히 이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외 증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장에 염증이기 때문에 배 아프고 설사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외에 뭐 관절염, 안질환, 뭐 심지어는 담관염 이런 이상한 병들도 같이 동반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희귀난疾병으로 계속해서 추적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뭐 이건 그냥 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저희가 진단할 때 우리 환우분들 항상 다 검사하시잖아요. 대장 내시경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두 질환 가운데 그럼 어떤 질환인 거니 저희가 감별을 하게 됩니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뭐 어디까지 침범을 했냐, 뭐 궤양이 어느 정도냐, 어떤 모양이 있냐, 누공이 있냐 없냐, 뭐 크론병에 해당하는 여러 소견들, 뭐 궤양성 대장염에 해당하는 소견들, 뭐 이런 것들은 물론 인터넷 찾아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런 걸로 저희가 이제 감별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런 부위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증상의 차이도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 대장이 국한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배변에 대한 증상이 더 많을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특히 직장을 많이 침범을 하다 보니까 직장은 항문 바로 위에 있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염증이 있으면 자꾸 대변 마렵습니다. 자꾸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뭐 거기에 있는 진물 나오는 점액변도 나옵니다. 이제 그런 형식으로 궤양성 대장염은 침범 부위가 조금 더 직장과 대장 쪽에 국한되다 보니까 그러한 혈변, 점액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잔변감이라 그러죠. 대변을 봤는데도 또 가고 싶고 그래서 뭐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가 진료 오시면 하루에 이제 화장실 대변 몇 번 보러 가시냐 이제 그런 지표들 저희가 항상 여쭤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론병은 그렇게 대변 증상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장을 침범하는 크론의 경우에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환자들은 소장 크론이 많기 때문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다 있고 그래서 소장이 있다 보니까 소장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면 배가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고 설사를 한다든지 배에서 자꾸 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을 보이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진료실에서 여쭤보게 됩니다.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어로 좀 써있긴 한데 싱글 스탠다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싱글 스탠다드가 없다. 한 가지 갖고 진단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증상들과 검사 결과들을 컨비네이션을 해야만 이거를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다. 또 이거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뭐 교과서적으로는 한 달 이상 증상이 지속이 되고 낫지 않는 이런 경우를 이제 처음 이게 문제가 있다. 만성 질환이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제 진단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며칠 동안 뭐 3일, 이틀 동안 뭐 배탈이 났다. 이거 갖고 뭐 크론병이다.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거나 대장 내시경 보고 조금 염증이 있는데 이거 무슨 괴양성 대장염이다. 이렇게 바로 단박에 진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 검사만으로 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 뭐 한 가지 검사만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것도 뭐 외우실 필요 없는 겁니다. 수많은 염증성 질환들까지도 그러니까 배탈 나는 거 저희가 작년까지도 다 감별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아마 대변 검사들 많이 그 진료 보러 오시면 말씀드릴 겁니다. 뭐 대변 검사 좀 한번 좀 꼭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대변 검사하면 좀 궤양성 대장염인지 크론병인지 혹은 뭐 그냥 다른 일반 질환인지 우리가 좀 감별할 수 있으면 좀 쉽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저희가 피칼 칼프로텍틴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중성구라고 하는 염증 세포에서 나오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있으면 염증에서 이런 중성구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 중성구들이 이렇게 뿜어대는 그런 단백질들이 대변에 묻어 나오는 거를 저희가 양을 측정해서 수치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특히나 이제 진단할 때도 저희가 씁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컨비네이션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참고를 하는 거지 이거 하나만 갖고 진단할 수 있는 컷오프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따라서 진단 때 쓰긴 하지만 오락가락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염증의 정도를 재발 평가를 하거나 치료 반응 평가할 때 저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제 쓰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 얼마나 떨어지나 같이 한번 보시자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대변 검사 부탁을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공이 다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없던 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서구에서는 뭐 1700년대부터 해서 나와서 지금 이만큼 와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이 이제 최근에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요쯤 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늦게 좀 따라오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거를 다 공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발생률 요 밑에 이 주황색은 발생률 발병하는 인구가 이제 늘어나는 거를 슬슬 보여주다가 어느 정도 되면 발생률 자체는 더 증가하진 않지만 그동안 발생했던 환자분들이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쌓이니까 유병되는 그러니까 환자 수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마지막 어느 정도 끝까지 가면 더 이상 늘어나질 않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발생은 가다가 멈추고 전체 환자 수도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멈추는 상태. 우리나라는 요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뭐 동남아 이제 개발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2019년까지 모은 거긴 하지만 발생률입니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인데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약간은 정체되어 있는 정도를 보이고 있죠. 이러한 발생했던 환자분들을 다 모아서 전체 환자 수를 보면 이게 크론병은 이 밑에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은 위에인데 계속해서 이제 아까 그 전체 개발도상국 그다음에 뭐 최근에 올라간 선진국 그림에 맞춰서 아직까지는 전체 환자 수는 늘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19년 당시긴 하지만 이제 크론병 18,000, 2만 명 조금 되는 정도, 그다음에 한 4만 명 정도 되는 그런 환자 수를 일단 등록되어 있는 환자 수가 있는데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복잡한 그림입니다. 그냥 그림만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면역세포하고 염증 물질이 관여한다는 얘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장에 있는 장벽에 있는 껍데기, 장점막이라고 하는 그런 데 있는 세포들인데요. 거기에는 세포들부터 이 수많은 염증 세포들이 이 장에 있는 염증에 다 관여를 하게 되고 그 세포들이 뿜어대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염증 세포들이 이렇게 다 돼서 결과로 뭐 궤양성 대장염 크론, 뭐 궤양성 대장염 크론, 뭐 혹은 이런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그 평형을 맞추는 세포들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정상적으로는 염증이 발생하지 않게 돼 있는 게 우리 정상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밸런스가 깨져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아까 보신 뭐 면역이든 환경이든 뭐 식사든 뭐 장내 세균이든 여러 가지 것들로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평형을 맞추는 그러니까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이 좀 약해지고 염증을 되려 일으키는 쪽의 세포들의 역할이 더 많아지고 염증 관련 물질들이 많아지면 증상이 발생하는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이 과정 모두가 치료의 타겟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쪽을 어디선가 막아버리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겠죠. 우리가 염증을 안 생기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타겟이 될 수는 있다. 치료의 타겟.
쉽지는 않겠죠. 요거 막으면 저게 나타날 수 있고 저거 막으면 요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큰 줄기를 어딘가 하나 막으면 그래도 염증이 쓸데없이 생기는 걸 막을 수는 있겠다. 이런 그림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 대표적으로 궤양성 대장염 질환 위치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침범하는데 직장 쪽은 어디든지 다 침범을 하고 있고 직장만 침범하는 경우 30에서 60%, 왼쪽 대장까지 올라온 경우 15에서 45%까지, 그다음에 전체 대장을 침범한 경우가 15에서 35% 정도의 환자로 이렇게 유병이 되는 경우로 다 이렇게 보이게 돼 있고, 이러한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린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서 쓰는 약제들이 더욱더 센 약을 써야 되면 센 약,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되면 이제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약, 이렇게 저희가 적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증도는 뭐 일단 궤양성 대장염 데이터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처음에 진단 당시에는 경증으로 발견이 돼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27% 정도는 그래도 중등증, 중간 정도는 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1%는 중증, 완전히 그냥 혈변을 보면서 막 너무너무 힘든 상태로 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전체 계대 환자 중에서 15에서 20%는 치료를 받고 뭐 이렇게 다 흐름을 다 봤을 때 대략 중증으로 좀 심각한 이 정도로 이제 유지가 돼서 아마 이런 분들은 이제 주사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강력한 경구약 치료를 한다거나 그런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지만 대다수는 경증과 중등증이 궤양성 대장염에서 큰 전체 이 분율로 보자면 더 많이 이게 경증과 중등증이 더 어쨌든 많기는 많은 겁니다. 이제 이 심각한 분들은 이제 대학병원에 오셔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다 이렇게 써 있는데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약물 치료할 때 기존에 무슨 컨벤셔널 원래 썼던 그러한 약물들이 있고 뭐 면역 조절제라고 하죠. 요새는 면역 조절제, 그리고 굉장히 이런 강력한 면역 억제제, 주사 치료, 이렇게 크게 저희가 대별해서 보게 되는데, 뭐 여기 궤양성 대장염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 다 아시죠? 5-ASA 해갖고 뭐 무슨 여러 가지 약제들 쓰시는 뭐 펜타산이 뭐 메자반트니 뭐 뭐니 해갖고 먹는 약 드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좌약 쓰시는 분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약제들, 그리고 스테로이드도 아마 써보셨을 겁니다. 먹는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면역 조절제 여러 가지 뭐 이누테라니, 이뮤라니니 뭐 이런 약제들 다 메소트렉세이트니 이런 것들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 뭐 레미케이드, 뭐 램시마니 이런 여러 가지 주사 치료제들, 요새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주사 치료제들을, 강력한 약들을, 그리고 경구약제들을 이제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를 저희가 나눠놓고 아까 보신 것처럼 중증도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의 신분 범위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글씨가 작지만 이제 역사인데요. 이게 처음에 스테로이드 1955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번 써보고 나서 이게 궤양성 대장염 환자한테 효과가 있네 이러면서부터 저희가 면역 억제 치료가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55년이고요. 이제 바이올로직이라고 하는 아까 제일 오른쪽에 있었던 그런 주사 약물 치료, 생물학 제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시대가 열린 것이 이제 90년대 말 97년에 인플리시맵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약제들이 사용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 25년 동안 엄청난 이제 새로운 약제들이 나오고, 지금 우리 여기 모여 계신 우리 환우분들께서 쓰시면서 그래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사실은 진짜 인플리시맵 나오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계속 스테로이드 썼다가 말았다가 혹은 아까 봤던 이뮤노 모듈레이터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 썼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안 되면 또 수술하시고, 정말 괴질 같은 상황을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알아왔던 분들이 참 많았고, 물론 그때는 환자분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진단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 그런 환자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국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환자분도 적고 그래서 정말 많이 고생들 하셨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 환우에서도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활동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도 좋아졌지만, 약들이 이제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제 효과들과 이제 덕을 저희가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거 다 중요한 거를 몇 가지만 하면, 우리 궤양성 대장염 할 때 아까 경증, 중등증 이렇게 아주 심하지 않은 뭐 1, 2, 3등급 중에 1, 2등급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 여기가 우리가 5-ASA 같은 걸 쓴다고 얘기를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경구제하고 저희가 좌약 쓰시는 거 알고 계시죠?
같이 써야 된다는 거 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저약 쓰시는 거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환우분들 오시면 상의하고 설명해드리고서 같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꼭 쓰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그러한 근거들, 연구 결과들이 다 이전부터 수도 없이 쌓여져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바는 뭐냐면 두 개를 같이 쓴 먹는 약하고 먹는 5-ASA하고 저약을 같이 쓴 환자분들의 결과고 이 회색은 이제 먹는 약만 썼던 환자들의 결과를 같은 선상에서 약 드시고 나서 4주, 8주 후에 비교를 해보면 경구약하고 저약같이 쓰시는 분이 레미션, 아까 관해라는 얘기 나왔었죠. 염증이 다 없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 증상이 좋아지는, 향상되는 것들을 보면 초록색이 훨씬 더 회색보다 높은 건 다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위에서 먹는 약으로 아래에서 좌약으로 같이 커버를 해야 훨씬 더 빨리 좋아진다.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갖고 사실은 저희가 약제를 쓰고 용량을 정하고 환우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꼭 같이 쓰셔야 이렇게 좋은 효과를 좀 빨리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장 출혈인데요. 직장 출혈도 뭐 직장 출혈의 횟수가 되겠죠. 피의 양이 될 것인데 같이 먹을 때 훨씬 더 이 효과가 좋은 거를 역시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향성 대장염 환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같이 쓰는 이런 환자분을 비교를 했을 때 2주 이내에 훨씬 더 증상이 빨리 호전되는 거. 왜냐하면 불편하신데 빨리 좋아지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감기만 걸려도 약 먹고 그냥 당장 빨리 낫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출혈이 있는 귀향성 대장염 환자에서도 같이 썼을 때 위아래로 같이 썼을 때 훨씬 더 빠른 효과가 나온다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봤을 때도 이 밑에 굵은 선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같이 드신 분들, 위는 이제 먹는 약만 드신 분들 이렇게 귀향성 대장염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증상이 훨씬 더 한 달 후에 많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하고 약제를 쓰고 어떻게 드십사 말씀드리는 근거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맞춰서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제들로 조금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5-ASA하고 이제 스테로이드인데요. 그냥 뭐 어렵지 않게 그냥 합쳐서 얘기하면 둘 다 면역을 가라앉히는 약물이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ASA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염증 관련한 물질을 특히나 요 장 점막 표면에 있는 세포들에서 가라앉히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스테로이드나 여러 가지 이제 흡수를 해갖고 온몸 전체에서 약효를 보게 되는 그런 약제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는 약제의 기전이 되는데요. 이 5-ASA 같은 경우는 흡수율은 낮고 연고처럼 장 점막에 연고를 바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약입니다. 먹는 약도 들어가서 약이 뿌려지면서 장 점막 피부 같은 껍데기에 연고를 발라주는 거고 좌약도 넣어서 직장에 연고를 발라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점막이라는 표면의 세포들에서 이제 염증의 발생을 염증에 여러 가지 관여하는 이 물질들을 가라앉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이고 스테로이드는 아예 이제 흡수가 돼갖고 전신적으로 장 다 포함해서 전신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면역 세포들에서 나오는 그런 면역 관련 물질들을 다 생산을 좀 감소시키는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발생하는 장의 염증을 좀 조절을 하거나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면역 조절제는 이제 그 다음 단계긴 했었습니다. 뭐 이뮤테란이, 이뮤라닌이, 메소트렉세이튼이 이제 이런 약제들이 될 텐데 걔네들은 굉장히 슬로우 원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여기서 오늘 뭐 보험 관련 얘기를 이따 뭐 질문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력한 약제 뒤에 있는 주사약제를 쓰려면 면역 조절제를 3개월 이상을 쓰라고 보험에서 막 이렇게 뭐 반강제라고 제가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강제적으로 거의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하면 약을 쓸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근간이 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이제 굉장히 천천히 뭐 효과가 나타나니까 쓸 만큼 써봐야 된다. 뭐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굉장히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거나 안 좋아지고 있는 환자한테는 사실 이걸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면역 조절제는 굉장히 좀 천천히 효과가 올라오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끌 때는 이 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유도요법은 아시죠? 급한 불을 끌 때 당장 막 염증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지금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약 먹으면서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빨리 일단 불을 끄고 그 다음 잔불 치료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면역조절제는 유도요법 때문에 쓰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더 먼저 쓰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쌓아놓고 보게 되면 약제 뭐 어떻게 보면 조금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5-AS부터 시작해갖고 스테로이드, 뭐 면역조절제, 그 다음에 아까 생물학제제, 뭐 안 되면 이제 수술까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점점 뭔가 더 센 순서대로 치료를 하게 되는 스텝업
접근법, 단계별로 올라가는 걸로 되는 게 이제 표준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가이드라인에서는 요새는 안 좋은 환자들은 탑다운이라고 하죠. 그냥 안 되면 생물학 제제부터 쓰는 것들을 다 권고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 사항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뭐 그거를 다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기는 뭐 쉽진 않겠지만 일단은 쓴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거를 스텝업 접근법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하면 저희가 이제 치료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좋게 만들 거냐? 보시면 제일 가운데 관역에 보면 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염증이 하나도 없는 상태, 히스톨로직 혹은 뭐 트랜스뮤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조직학적으로,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해도 염증이 안 나와야 된다는 거죠. 눈으로 봐서도 염증이 없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조직 검사까지 했더니 정말 조직에서도 염증이 없네라는 것까지 거의 완벽하게 염증이 없는 상태까지 만드는 거를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물론 이거를 모든 환자분에서 얻어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목표는 잡아야 되니까 궁극적으로 완전히 거의 염증이 없는 상태까지. 크론병에서는 이제 트랜스뮤럴을 해서 장 점막, 장층 전체를 다 염증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목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 전 단계는 이제 내시경으로 봤을 때, 세포까지는 뭐 모르겠는데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최소한 염증은 없는 상태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그런 조금은 낮은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것.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스테로이드를 안 쓰면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그 다음 목표. 그 다음에는 뭐 스테로이드 쓸 수는 있는데 아예 증상이 좀 없어서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지장 없이 만들자라는, 증상을 좀 없게 하는 걸 목표. 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자. 좀 어떻게든 반응이라도 있어서 좀 어떻게 좀 살 수는 있게 해드리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순차별로 이렇게 목표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다 이런 것들이 다 1차 목표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편찮으셔서 오시면 안 아프게 해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1차 목표이긴 하지만 결국 이 병의 장기적인 특성상 그리고 오래 끌면 끌수록 장기에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뭐 순차적으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증상을 호전시킨다는 것, 그 다음에 피검사나 대변 검사에서 봤을 때 그러한 수치들, 검사 수치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또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말 조직단 수준에서도 다 좋아지는 단계로 만들자라는 것을 점점점 더 높은 수준의 치유로 저희가 맞춰서 목표를 잡고 있는 거고, 밑에 보시면 요즘 단계에 대한 어떤 접근법은 있습니다. 숏텀, 중간 단계, 롱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기간 뭐 3개월, 6개월, 저희가 6에서 12개월 이렇게 보통은 보는데 처음에 시작하고 3개월 이내, 뭐 3개월 이내니까 뭐 한 달 이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3개월 이내는 일단 증상 빨리 호전시켜 드리게 하자. 그다음에 3에서 이제 6개월 되면 피검사, 대변 검사에서 염증 수치 떨구게 하자. 그다음에 그 이상 되면 아까 뭐 말씀드리고 더 깊은 단계, 내시경에서 봤을 때 염증 없게 만들자. 뭐 더 할 수 있으면 조직 검사에서까지 더 좋게 만들자 하는 거를 맞춰서 기간을 끊어서 단기, 중기, 그다음에 장기 이렇게 목표로 잡으면서 저희가 진행을 보통은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재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약을 바꿀지, 약을 증량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평가를 해서 이 치료를 적합화시킨다라는 단계로 다시 한번 또 돌려서 약을 바꾸든지 용량 바꿔서 다시 또 처음부터 증상 호전시키고 뭐 피검사, 대변검사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내시경이랑 여러 가지 조직 검사에서 이제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목표로 삼아서 반복적으로. 물론 이제 첫 번째 약제 갖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면야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죠. 한 번에 약제 쓰고 이게 저희가 도달하게 된다면 그 약 그냥 쓰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다시 평가해서 약 바꿔야 되면 바꾸고 증량해야 되면 증량해야 되고 이런 단계가 조금은 지난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진료실에서 우리 환우분들과 저희가 같이 해나가야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변 검사를 해서 이렇게 목표를 그럼 잡으면 정말 좋은 거 맞아? 라는 연구들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칼 칼포테틴 역시 이제 대변 검사인데요. 대변 검사를 해갖고 목표치 뭐 200, 100, 뭐 50 이런 것들 저희가 잡아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용량을 잘 조절했던 분들이 보면 훨씬 더 효과를 잘 유지한다고, 그렇지 않았던 분들보다 이러한 이제 결과들도 나와 있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 자시 재발 중간에 1년 동안 보면서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막 약물을 더 이런 검사에 기반을 해갖고 막 타이트하게 저희가 봤던 환자분들이 훨씬 더 재발을 안 하고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결과들을 보게 되면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목표를 잡고 결과 보고 여러 가지를 다 조절해가면서 하는 과정들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조절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그래프를 보면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론병에서는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도 아마 간혹 저희 이제 환우회 강의할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크론병은 중간중간 이렇게 증상의 악화와 염증의 악화가 되면서 점점 장이 조금씩 좁아지고 여러 군데가 이렇게 협착이 오고 혹은 뭐 장에 여러 가지 손상이 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협착 뭐 그다음에 이 저 고름집, 농양 뭐 이렇게 늘어붙어서 누공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점점 이 염증이 반복될수록. 그래서 초반에 진단받고 그 초반에 1 내지 2년 안에 빨리빨리 이 단계에서 좀 더 강력하게 염증을 조절하면 뒤에 여러 번 반복되면서 악화되는 거를 좀 없애고, 그냥 한 번 아프고 그 다음에는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쭉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누공이라든지 하는 장기 손상에 대한 이 나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더 세게 생물학적 제재까지 가서 그 약을 쓸 수 있으면 쓰면서 이 상태로 계속 끝까지 끌고 가보자 라는 목표를 갖고 조금은 접근을 하게 됩니다. 크론병에서는. 이 교양성 대장염은 조금은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장기가 대장에만 조금 국한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똑같이 다 이런 장기 손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이 질환을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다 염증이 없는 상태로 일단 무조건 대장을 만들자라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 손상이 조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조금 심한 환자분들은 아까 크론병에서처럼 더 빨리 강력한 치료를 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빨리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귀향성 대장염은 그래도 경증 환자분이라든지 중등증 환자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크론보다는 조금은 접근이 어떻게 보면 초기부터 너무 이렇게 세게 가는 거를 뭐 그것만큼은 아닌 그 정도 수준, 그렇다고 약한 건 아닙니다만 크론보다는 조금은 약간의 여유를 부릴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병원에 오셔야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귀향성 대장염 환자는 역시나 크론병처럼 그런 여유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컨셉이 좀 다른 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도 간략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증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꾸 병원 오고 아프고 여러 번 이렇게 고생하셔야 되는 걸 확실하게 치료를 좀 하고 강력한 약을 써서 쭉 별일 없고 병원 좀 안 오고 입원도 좀 안 하고 할 수 있겠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저희가 선택할 때도 빨리 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고, 좀 오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안전성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약제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 제가 봐도 정신 하나도 없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여기 지금 박스에 써 있는 것들이 다 새로운 이 준비되는 혹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생물학 제제 및 경구 소분자 물질 제제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답하기도 하면서도 약간 희망적이긴 합니다. 왜냐? 저희가 쓰고 있으면서 많이 효과도 봤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약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우분들께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 사용이 될 수 있는 약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이야기 안 들으면 또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고 하는 기회들이 많아지고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충분히 좋은 기회들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기분 나쁜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게 복잡한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면역세포, 임파절이라고 하죠. 면역세포들이 모여서 군사 훈련 받는 장소가 이제 임파절입니다. 그 임파절, 뭐 면역세포, 그런 아까 보셨던 쭉 수많은 단계에 해당하는 염증 물질과 이런 모든 단계에 다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부분들을 다 타겟으로 해서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첫째 맨 처음에 제가 제목에서 우리 주셨던 것처럼 딱 맞는 치료 한 가지만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병의 현실은 사실 이렇기 때문에 한 가지 약물로 뭐가 딱 되고 이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떻게 내가 치료가 지금 이렇게 이 진료실에서 상의가 되고 어떤 분위기로 지금 이런 치료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그 가운데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그냥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약제인데요. 이 약제가 보면 밑에서부터 이제 스테로이드부터 시작하고 스테로이드 안 들으면 다음 올라간다고 보는 건데, 여기는 지금 안정성까지 같이 이제 넣어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본 겁니다. 뭐 베돌리주맵이다, 뭐 안티 인터류킨 제제들, 뭐 복잡한 내용인데요. 뭐 약 이름들은 뭐 아시는 분들도 뭐 있었고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 뭐 약 이름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필요하면 아마 얘기를 하실 텐데요. 뭐 알고 계실까요? 뭐 킨텔레스, 레미케이드, 뭐 스텔라라, 뭐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실까요? 나온 지 벌써 이제 꽤 된 약들, 그런 것들은 많이들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약제들, 뭐 최근에 나온 뭐 오자니 마드니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젤잔츠,
그다음에 뭐 요새 뭐 드시죠? 림버크 이런 거 드시는 것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약들이고요. 레미케이드, 그다음에 이무테라는 여기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안전성도 있으면서 효과는 밑으로 갈수록 조금 뭐 2m까지는 아니고요. 예, 여기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조금 더 효과는 센. 이 안에서 저희가 이게 잘 이렇게 저울질을 해서 어떤 약을 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와 안전성을 잘 저울질해서 쓴다. 이 저울질이 이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환자분들, 우리 환우분들의 나이, 연세뿐만이 아니라 기저질환, 뭐 먹는 약,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안전성을 더 위주로 갈 건지 아니면 효과를 더 위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여기에 나온 것들을 순차적으로 혹은 어떤 거를 먼저 쓸지 그리고 그 다음은 뭘 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누구 환우분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저울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염증 관련 물질 저해할 수 있는 이렇게 생물학 제제는 아시는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약제들 뭐 레미케이드니 뭐 킨텔레스니 뭐 스텔라라니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약제들이라서 염증 세포들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 자체를 딱 가서 이렇게 묶어버리는, 요 Y자로 생긴 무슨 클립같이 생긴 게 가서 그런 물질들을 가서 다 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용을 하지 못하게, 염증을 일으키는 어떤 중간 단계에서 역할을 못하게 묶어버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런 킨텔레스 같은 경우는 염증 세포가 전쟁터, 염증이 나 있는 부분으로 계속 군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이제 입구에서부터 입구 컷을 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할 텐데 이걸 뭐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텐데요. 인플리시맵 뭐 이런 것들은 크론, UC 다 씁니다. 뭐 골리무맵 또 쓰는데, 골리무맵이 심폰이라고 하는 약이었죠. 뭐 아실 텐데 그런 건 이제 UC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뭐 인플리시맵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저희가 다 정맥 주사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국산 인플리시맵이 나오면서 이제 피하 주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다 이미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맥 주사 쓰다가 피하 주사 쓰다가 또 안 되면 정맥 주사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실 텐데, 둘 다 가능하게 돼 있고, 뭐 쓰는 것도 초반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은 좀 짧게 2주, 4주 간격으로 쓰다가 나중에 안정이 되면 2달 간격으로 맞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달리무맵은 휴미라라는 이름으로 나와갖고 옛날에 한참 맞았었습니다. 요즘도 물론 쓰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은 다 피하 주사고, 이 심포니, 이게 골리무맵도 역시 피하 주사로 해서 2주 간격으로 맞거나 4주 간격으로 맞거나 자가 주사로 맞거나 병원에서 맞거나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약들이 안티 TNF라는 계열이 되겠습니다. 그 TNF가 가장 강력한 염증 발생 관여 물질이기 때문에 그 단백질을 다 묶어버리면 일단 전쟁터에서 염증이 큰 불을 확 끌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입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안티 TNF 계열이 먼저 개발이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잘 쓰고 있었고 지금도 쓰고 계실 겁니다.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죠. 아까 얘기한 대로 군사들이, 백혈구들, 임파구라고 하는 것들이 염증이 나는 염증 그 전쟁터로 다시 들어오면 전쟁이 계속 또 유지가 될 테니까 그 전쟁이 유지가 되지 못하도록 군사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 혈관에서 입구 컷을 시키는 그러한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킨텔레스라고 해갖고 이제 크론하고 UC에서 다 사용을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실 거고,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피하 주사가 나와서 정맥 주사로도 맞고 피하 주사로도 맞고, 피하 주사는 2주에 한 번 맞아야 되는 거고, 정맥 주사는 처음에 2주, 4주 간격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8주 간격으로 2달 간격 가다가 뭐 안 들으면 또 4주 간격으로 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안티 인테그린도 있습니다. 뭐 우리 오랫동안 잘 써서 알고 계셨던 뭐 스텔라라 같은 약들도 있고, 뒤에 얘네들은 도입 준비 중입니다. 뭐 내년에 아마 도입이 된다, 언제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일부는 도입을 포기한 약도 있습니다. 뭐 오늘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를 포기한 약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 유스테큐누맵이라는 것도 UC하고 크론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정맥 주사 하고 나서 피하 주사로 옮겨가서 이제 피하 주사로 계속 주사를 맞게 되는, 그래서 2달 간격 혹은 석 달 간격으로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뭐 리산키주맙도 이건 아마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여기 있는 게 아마 못 들어올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맨 밑에 있는 것도 아마 내년쯤에 들어올 거라고 하고 있는데, 결정이 아마 된 건 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약제도 좀 들어와야 되는데 뭐 아직 다 결정된 건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경구약제입니다. 서베이 보니까 경구약제들 많이 호소한다고 하시는데 당연은 하실 수밖에 없겠죠. 먹는 약이 편할 테니까. 근데
다 편하다고 다 경구약을 쓸 수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 아까 보신 것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약이 더 좋은지, 나이에 따라서 또 가임기인지 아인지,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해야 되거나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야 될 약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약제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다 적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조건을 따져서 저희가 다 상의하고 결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잭 이니비터, JIK, 그냥 잭 이니비터 이렇게 읽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잭 이니비터는 뭐 복잡한데 다 필요 없고 요 맨 위에 보시면 이 잭이라는 거에 엮여 있는 이런 염증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좀 전에 안티 TNF니 뭐니 한 거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물질만 딱 가서 물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얘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관여하는 중간 단계들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염증 관여 물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낮춰버리는 역할,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플하게 이렇게 이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소분자 물질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주사 맞았던 것들은 약제들이 단백질입니다. 그 Y자로 이렇게 클립같이 되어 있는 게 항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뭐 항원 항체할 때 그런 항체,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합물이 아닌 거죠. 저희가 감기약 드시면 먹는 건 다 화학물질이죠. 케미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로 공장에서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런 화합물질인데, 아까 보셨던 그런 것들 Y자 모양 되어 있는 건 다 물론 공장에서 만들겠지만 그건 생물학 제제라고 해서 다 단백질 제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잭 이니비터 같은 것들은 이제 다 똑같이 감기약 같이 그런 이 화학 물질 만들어서 합성된 그런 약제들에서 이제 소분자 물질이라고 이제 얘기를 불러서 그렇게 보통 얘기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약으로 이제 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과도 빨리, 주사, 이게 저희가 좀 전에 맞았던 그런 주사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나타나는 걸 기대를 하고 실제로 써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참 많이 계시면 이제 저희가 쓰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젤잔츠, 토파시티닙이라는 게 있고, 뭐 지금 이게 지셀레카인가요? 필고티닙도 있고, 림버크, 우파다시티닙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지금 저희가 이런 잭 이니비터로서 저희가 국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두 가지는 UC에만 쓰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림버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론하고 UC에 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약제는 뭐 두 알 먹다, 한 알 먹다가 뭐 기간은 다 아실 겁니다. 뭐 몇 달 쓰고 이건 다 보험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에 저희가 맞춰서 이제 더 용량도 그렇고 이 기간을 맞춰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셀레카도 뭐 200ml 쓰다가 뭐 10주까지 쓰고 그 이후에는 100이든 200이든 뭐 하루에 하나씩 먹고 유지해라. 그다음에 림버크도 요새 아마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궤양성 대장염 크론에서 뭐 한 알 반이죠. 이제 30ml, 15ml 합쳐서 45ml를 먹게 되는데, 뭐 8주 쓰거나 이제 크론 같은 거 12주까지 써보고 나서 효과가 안정된 그다음에 15ml씩 30ml를 먹는 약으로 계속 유지하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다 저희가 병원에서 쓰시게 되면 다 맞춰서 해드리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S1P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뭐 그냥 S1P. 이것도 아까 입구 컷 시켰던 거 그 켄텔레스 그런 비슷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S1P라고 하는 그런 수용체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런 약들이 가서 또 막아버립니다. 역할을 잘 못하게. 걔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역시 군사들입니다. 그 염증이 있는 데서 만들어진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임파절, 아까 보면 임파절, 거기서 이제 이 군사 양성을 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교환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군사들이 만들어져 갖고 혈관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돌아서 전쟁터로 들어가거든요. 그 염증 부분으로. 근데 여기서 이 양성소에서 여기를 못 나가게 여기에만 모여 있어서 계속 뱅뱅뱅뱅 돌고 나가서 빠져나가서 다시 돌아서 제자리로 저희 전쟁터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만들어진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어느 정도 이상 더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쓰는 약들이고, 지금 저희가 쓸 수 있게 들어와 있는 게 이제 오자니마드라고 하는 약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에 쓸 수 있게 돼 있고, 용량을 이제 단계별로 뭐 스타트 팩이라고 해서 아마 여기 드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0.23짜리, 23짜리 쓰고 46짜리 2배 올려서 쓰고, 부작용 없으면 92짜리로 해갖고 쭉 유지하게 되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교적 이제 최근 한 1년 우리가 쓸 수 있게 된 게 1년 정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에트라시모드는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은 오자니마드가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S1P 모듈레이터라는 약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약들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다 똑같이 뭐 요즘 뭐 이분하게 뭐 이런 게 유행하던데, 이분하게 모든 환자분들이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환자분들이 개개인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른데 질환의 특성도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병 기간에 따라서 염증 기전이 조기냐 후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한 사람이 똑같이 내가 크로니고 교양성 대장염인데 내가 이제 질병 이제 진단받고 5년 한 7년 10년까지는 이랬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 질환의 특성이 달라지고 이러한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특성이 달라진다는 게 이제 염증에서 나타나는 그 염증의 여러 가지 기전들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쪽에 치우쳤다가 반대쪽으로 치우치는 염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양상들도 막 보이게 됩니다. 이 같은 한 분 안에서도. 그래서 이게 질환 발생의 초기냐 후기냐에 따라서도 이런 질환의 이 염증의 기전 패턴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다고 실제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 보면 약이 잘 들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갑자기 그 약이 안 듣는 거예요. 나 이제까지 잘 썼는데 왜 그러지? 나는 안 바뀌었는데 안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규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게 이러이러한 변화가 생겼겠구나 그러면 다음 단계 약을 어떤 걸로 한번 바꿔보시죠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 밑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도 아까 말씀드린 염증 기전이 다양성이 있어서 실제로 레미케이드 같은 약을 썼던 환자들 중에서 non responder 잘 안 듣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조직이랑 피 검사들을 해봤더니 이 각 사람마다 주요한 그러한 이 염증 관련 물질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TNF를 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봤더니 TNF가 아닌 거예요. 다른 물질을 갖고 염증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초장에 이거 검사해갖고 무슨 약 쓰면 되겠네. 안 나옵니다. 이 검사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아직 표준화되어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다 알아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이러한 염증의 기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약으로 딱 해갖고 다 낫고 끝나면 제일 좋겠지만 중간중간 변화 무쌍하게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저희가 이제 살아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 레미케이드 같은 약들을 쓰고 나서 혹은 뭐 그런 비슷한 약들을 쓰고 나서 보면 지금 2년 정도 지나면 약효가 떨어져 50% 정도는 약을 결국은 끊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런 결과들도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썼는데 약이 벌써 이제 10명 중에 5명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약효가 떨어지든 아니면 부작용이 생겨서 약을 끊어야 되고 약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건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약제를 또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똑같은 약제인데 한 가지 약제를 이렇게 쓰는데 한 분들은 요 나이브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약을 쓴 거예요. 그냥 그 질환 진단 받고 크론병 교양성대에서 그 약을 쓰고 나서 4년 동안 봤더니 처음에 이제 효과가 대략 한 75% 70%에서 효과 이거 100명 쓰고 70명의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분들 쭉 보면 4년 지날 때까지도 한 5% 정도 줄었나요? 별로 안 줄었어요. 괜찮게 잘 유지가 있어서 야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잘 썼네 이랬는데 다른 분들 그 약을 처음 선택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다른 약제들을 여러 번 쓰면서 효과가 떨어져가고 바뀌었던 분들은 봤더니 처음에 대략 70%로 동일하게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한 40%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병원을 앓으면서 여러 가지 약제들을 바꿔 쓰게 됐을 때는 그분들은 또 효과가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진단받고 첫 번째 약이 들어갈 때랑 또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우리 몸이 살아서 계속 적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의 면역이 저희가 이스케이프 한다 그러거든요. 요렇게 막으면 저기가 절로 빠지고 여기 막으면 또 여기로 빠지고 하는 식으로 무슨 풍선 누르면 절로 뿅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몸의 면역이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갖고 딱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딱 한 가지로 해서 그냥 일타 강사처럼 제가 이렇게 쫙 펼쳐드리면 좋겠지만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결론이 안 나긴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분위기로 지금 진료실에서 암묵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화가 될 때도 있고 끄집어내서 대화가 될 때도 있고 수많은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이 기전들 가운데서 이제 결정이 돼서 약제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임상 양상, 진행 양상, 주변 환경 다 다르고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이가 어떻고 기저질환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 치료 수능도 이제 그래도 좀 바쁘지만 열심히 치료를 잘 받는 분들 또 잘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이런 병리와 치료 반응들이 다 조합이 돼서 어떤 약제를 그 다음 결정하고 그 다음 단계를 뭐 할지에 다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복잡한 그림 보여드렸지만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검사하고 새로운 약물들이 계속해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이거는
진짜 상전벽해입니다. 저희가 이게 바이오로직스라는 생물학적 약자 나오고 이런 우리 환우분들 치료하고 이런 삶의 질 변화를 보면서 정말 이건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새 약이 들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로 뿅 해갖고 왕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해서 이 복잡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상의해서 약제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줄 타는 것 같습니다. 이 줄 탈 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발끝에 수많은 신경들이 요거 다음 단계 어떤 내가 힘을 줘서 어떻게 한 발을 내디딜지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 지금 그렇게 저희가 이제 우리 환우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음 단계를 진짜 심사숙고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저희가 진료를 하고 약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찬 현실은 아까 좀 전에 보이는 거 있습니다. 50년대에 뭐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나라에 진짜로.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는 것처럼 좋은데요. 그냥 희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허상 같은 희망이 있는 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실존하는 그런 약제들도 새로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수많은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희망차지만 분명한 희망찬 현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치료에 이렇게 동참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들어온 질문들 중에서요, 먹는 얘기 좀 해보죠. 네. 어떤 분이 음식을 가릴 게 없다고 듣긴 했는데 나는 특정 음식 먹으면 설사를 한다. 살을 찌울 수 있는 음식은 혹시 없느냐. 그리고 장 건강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많던데 이런 건 도움이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 두루두루 교수님 좀 답변 좀 해주실까요? 아마 진료실에서도 우리 환우분들께서 이제 교수님 만나시거나 그러면 다 비슷한 말씀 해보셨을 거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은 살을 찔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없죠. 아시겠지만. 네, 그냥 그리고 살찔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뭐 물론 이제 많이 드시면 살이 찌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찌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배만 나오고 건강하게 하려면 결국은 다른 요소들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난 말랐으니까 살 좀 쪘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는 조금은 쉽지 않은 것 같고 건강하게 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살 안 찌시는 분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체질이기도 하고 흔히 물론 체질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 편찮으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 진짜 많이 해요. 나 살 좀 쪘으면 좋겠다고. 근데 살찌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그거보다는 건강하게, 그게 살이 꼭 찌고 안 찌고를 떠나서 자기한테 맞는 정도의 체질이 있으시거든요. 그걸 무슨 저희가 검사를 해서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한방 가셔갖고 체질 검사하라는 말씀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시고 내가 늘상 갖고 있는 이상 체중이나 기본 체중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자기가 일상생활 하시면서 지치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게 적당히 유지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거든요. 그냥 그거 유지하시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하게 내가 힘들지 않다, 잘 할 수 있겠다고 느끼실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음식을 먹으면 설사 하신다는 거죠. 특정 음식에는. 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때문에 꼭 설사한다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우리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우분들도 이제 약 드시고 다 잘 조절되시면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인이랑 똑같아요. 저는 환우분들 오시면 그 얘기 하거든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조절 잘 되면 그 환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내시라고. 실제로 그렇게 다들 잘 지내고 계세요. 아무 문제 없이 약으로 잘 조절만 되시면 내가 뭐 환자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어디 가서 힘들어하시고 이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게 하는 게 저희들이 해드리고 싶은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환우분들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살 수 있게 어떻게든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내가 뭘 먹고 설사한다 그래서 내가 병 때문에 무조건 설사한다 이렇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도 배탈 날 수 있고 음식 잘못 먹으면 뭐 장염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민성 장증후군도 있거든요. 우리 병에 과민성 장증후군 같이 더 씌워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이제 자꾸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러면 혹은 음식 관련해서 뭐 알레르기처럼 이상 반응 나타나고 뭐 설사하고 배 아프고 자꾸 반복돼 갖고 꼭 우리 병처럼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무조건 내가 내 병이 안 좋아졌어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진료실에 가서 하고 여러 가지 검사하다 보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병은 잘 조절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피하시는 걸로 하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약을 조금 먹다가
이제 좋아지면 끊을 수도 있고 장염약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뭘 음식을 먹고 내가 자꾸 설사한다. 그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치료에도 저희가 회피요법이라 그래서 안 맞는 어떤 음식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이렇게 정리해 놓은 테이블들도 있거든요. 뭐 먹으면 자꾸 가스 차고 배 아프고 설사하고 그런 음식들은 자꾸 반복되면 그냥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걸 굳이 먹겠다고 힘들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여러 가지 우리 병이 꼭 무조건 나빠졌다. 그래서 내가 설사한다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고 괜찮으시면 그 식사 조절 해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냥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크론이나 염증성 장질환 없는 사람들도 흔히 뭐 마라탕 먹고 불닭볶음면 먹고 이러면 설사하잖아요. 예. 그럼 환자분들은 그런 매운 거 자극적인 거는 원래 안 먹는 게 좋은 거죠?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드셔도 됩니다. 드셔보시고 괜찮을 수도 괜찮으면. 있어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아마 많이들 공부하셨겠지만 활동기냐 관해기냐에 따라 다른 거 아마 다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주사 맞고 약 먹고 관해기 염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진짜 일반인들처럼 그냥 식사 다 하시면서 문제없이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증상도 안 나타나고. 하지만 활동기 아까 우리 이민지 회장님 고생하실 때처럼 당장 염증이 있어갖고 막 설사하고 힘들고 혈변 보고 이럴 때는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굉장히 자극적인 거 먹으면 훨씬 더 배 아프고 훨씬 더 설사 많이 하고 증상 안 좋아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해기냐 아니면 활동기냐에 따라서 식사 조절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까 이제 우리 노현재 부회장님 운동 효과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아니면 과학적인 근거가 좀 더 있는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증인으로서 한번 운동 때문이 아니라 그때 만난 선생님이 치료를 잘해줘서 좋아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적인 근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 분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 개인 체감상 이제 다른 요인은 이제 비슷했다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도 똑같았고 치료 방법도 똑같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조금 활력이 있어지는 느낌? 일반인 분들도 그렇잖아요. 정상인 분들도 운동 안 했다가 조금 내가 뛰고 걷고 이렇게 하면은 활력이 있어지는 것처럼 안 그래도 크론병 힘드니까 거기서 약간 플러스를 더해주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네. 무슨 우리가 이제 우리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자 이거는 조금 너무 센 발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활동기 때 막 힘들고 그럴 때 운동 가서 헬스장 가서 이렇게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또 뭐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그 염증을 이기기 위해서 뭐 주사 맞고 이렇게 하면서 회복을 해야 되는 시기에 이렇게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해버리시면 딴 데로 에너지가 빠지는 거거든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안정 가려하고 쉬면서 이제 필요하면 주사 치료하고 좀 안정될 때까지는 몸을 조금 추스려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꼭 안 좋아진다는 걸 가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준비되어 있다는 건 아까 뭐 살찌는 거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사실 우리는 근육량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것도 역시 뭐 본인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뭐 남자냐 여자냐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근육량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이냐 이것까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그냥 일반화해서 얘기한다면 근육량을 유지해서 많이 내가 근육량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결국은 어떤 이 싸움을 해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라 그러죠. 제네럴 컨디션을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그 운동하는 것들이 건강한 분들이라고 우리 하는 분들 뭐 우리 질환 없는 분들도 그렇게 다들 열심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해기인 상태라고 하면 운동하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되고 뭐 어떤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도 항상 중요하게 그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운동하는 건 필요하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소화 관련된 내용인데 그 소아분들도 면역 억제제 먹을 경우가 있잖아요. 네, 주사 맞으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한 게 저는 성인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소아분들한테 면역 억제제를 꼭 복용해야 되는지 이제 안전한지 그리고 다음에 쓰이는 주사제와 부작용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요. 소아도 물론 성인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우리 같은 인체를 갖고 있는 그런 똑같은 이제 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약제 쓰는 거는 다 쓸 수는 있습니다. 용량이 달라지겠죠. 이제 작은 어린아이니까 이제 그 용량을 낮춰서 들어가는 거고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때 이미 주사 치료제는 다 쓰고 있습니다. 보험이 되는 약제들도 있고 지금 아마 여러 이제 소아 보시는 소아과 선생님들도 조금 이제 성인에서 쓰는 약들 중에 비교적 안전하고 소아에서 쓸 수 있는 약들을 더 보험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에서 더 허가를 해주기를 아마 기대하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한 가지
이 두 가지밖에는 없죠. 예, 한 가지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고 그것도 지금 쓰는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똑같이 우리 환우분들 저희가 이제 약제 쓰면서 부작용이 있는지 효과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 소아들도 당연히 효과 평가하고 부작용인지 다 평가하면서 쓰기 때문에 동일하게 성인 치료하는 거랑 같다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은 손을 네. 들어 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예전에는 조금 이제 교수님이 좀 피곤하고 그러면 입원을 조금 빨리 시켜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입원의 진단 기준? 어느 정도의 상태가 안 좋아져야지 입원을 시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간단한 걸로 한 가지 말씀, 일상생활이 안 되면 입원하셔야 됩니다. 그 환자분이 일상생활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사 드셔야 되는데 못 먹는 거죠. 식사를 못 하시는 상황, 배가 아프다든지 뭐 토한다든지 해서 식사를 못 하다거나 아니면 뭐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가고 복통 때문에 간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너무 많이 가고 뭐 직장에서 도대체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 또 혈변을 너무 많이 봐서 불안해 갖고 피도 많이 나오면 나중에는 결국 진짜로 빈혈이 생기거든요. 계속해서 며칠 동안 계속 혈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병이 악화됐다 그러면 입원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이해하기 쉬운 첫 번째 기준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예를 들면 뭐 약제를 써야 되는데 주사를 맞아야 되거나 그러니까 외래에서 이제 해결할 수 없이 입원을 해서 이제 주사를 맞고 뭐 거기에 생기는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평가해야 되는 경우 이제 입원을 물론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혹은 뭐 때로 이제 검사하기 힘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CT하고 MRI 찍으시잖아요. 우리 크론병 환자분들 특히나 많이 찍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도 뭐 보통 외래에서 검사하지만 예를 들면 그 물 먹고 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돼서 나는 좀 입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상위에서 입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이유를 갖고 입원을 하긴 하지만 환자 중심으로 보자면 환자분이 일상생활이 안 되는 상황으로 그 정도까지 힘드시다. 그래서 빠른 회복. 아까 뭐 저희가 약제 고를 때 레피드 막 이런 얘기 나왔는데 빨리 해서 주사 치료를 해갖고 뭐 스테로이드를 맞든지 뭘 맞아서 빨리 증상을 회복시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본인도 살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어갖고 어떻게 일상 유지가 안 되는데 당장 그리고 배가 아파갖고 뭐 집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응급실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집에서 계시자고 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일단 빨리 입원을 시켜서 회복을 먼저 빨리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외래로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때 또 퇴원해서 다니시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의과대학에서 내과 수업 들을 때요.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은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일단 치료가 잘 안 되고 환자도 적고 그래가지고요. 선생님도 공부할 때 그렇게 열심히 안 했잖아요. 시험 문제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러면 그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때 90년대 뭐 초반 이럴 때는 진짜 그렇게 환자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진짜 많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그래프도 이렇게 쭉쭉 뭐 올라간다, 뭐 어쩐다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환자분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좀 다른 질환 대비해서는 약간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한 20, 30년 사이에 많아졌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여러 우리 환우분들이 이제 고생도 물론 하시고 빨리빨리 또 약 쓰고 일상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아까도 말씀드린 원인이 결국 환경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결국은 쉽게 표현하면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이 병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병뿐만은 아닙니다. 저희 우리 당뇨, 혈압, 뭐 고지혈증 다 많아지시잖아요. 주변에 어르신들 다 약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그렇게 늘어나는 게 이제 이 선진국화 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 뭐 음식 첨가물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이런 식습관이 많이 바뀌고 환경이 다 바뀌고 하면서 결국 뭔가 모를 여러 가지 기전들, 유전자가 있던 것들이 뭐 어떻게 발현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다 포함해서 염증이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던 얘기는 그래서 별로 공부를 안 했는데 그 본과 2학년 때인가 어느 순간 이후에 갑자기 모든 남학생들이 이 궤양성 대장염을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그 클래스에서 가장 예쁜 여학생이 그 병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 뭐 결국 이제 누구랑 결혼해가지고요 안과 전문의 되고 지금은 이제 보스턴 가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아이도 둘인가 낳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때만 해도 굉장히 난치병이었지라고 생각하고 그랬지만 잘 극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또 하나 제 주변에 떠오르는 친구는 레지던트 때 크론 진단을 받았는데
하필 외과 의사인 거죠, 본인이. 사실 크론 환자가 가지기 가장 좀 까다로운 직업 중에 하나가 외과 의사잖아요. 수술하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러면. 근데 어쨌든 잘 극복하고 지금 외과 교수로 활발하게 잘 활동하고 있거든요. 30년 전에 그 병을 진단받았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확실히 좀 느낌을 다르게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이제 말씀. 선생님도 굉장히 성공적인 치료 뭐 훈련 마치고 일상생활 잘 하시는 분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요즘 뭐 대부분 환자분들이 치료 잘 하시면은 다 정상인이시죠. 지금 여기 와 계신 우리 환우분들도 저는 그렇게 지금 지내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전혀 내가 무슨 환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주사 맞을 때 다만 다 까먹고 주사 안 먹고 약 안 먹고 갑자기 밤에 잠 안 자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만 딱 생각하시고 나머지 일상생활 뭐 직장생활, 취미생활 뭐 할 때 그런 거랑 아무 관련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게 그렇게 가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 상전벽해 완전히 세력을 바꿨습니다. 지금 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약제가 없을 때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무슨 말씀을 드려도 효과가 없고 환자분들 편찮아하시면 말짱 의미가 없는 건데 지금 진짜 약들이 많이 좋아서 새로운 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있고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렇게 그런 자신감과 또 희망을 갖고 지내는데 지장이 없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 질문이 있는데 그 염증성 장질환에 이제 합병증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피부 질환이라던가 아니면은 관절 쪽에 저희가 많이 아픈데 그때 약간 협진하는 과정이 저는 잘 모르니까 아프다고만 말씀을 드리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장외 증상 잠깐 제가 스쳐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이 이제 장에 생기는 염증이죠. 소장, 대장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장 증상이 제일 많기는 한데 장 외에 나타나는 전신 증상도 일부 모든 환자들이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일부 환자들이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로 역시나 크게 처음부터 접근할 때는 이게 정말 우리 이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하고 상관 있는 장외 증상인지 아니면 별개인지. 예를 들면 우리 약간 조금 연세 드신 50대, 60대 되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 환자분들 오셔갖고 하다 보면은 자꾸 손가락이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 하시면 이제 오래 쓰셔서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퇴행성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야, 나 이거 관절 아픈데 큰일 났다. 나 이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나 어떻게 되니? 이게 아니고 이제 다른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 얘기를 하시면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뭐 어떻게 아픈지 다 물어보고 또 그다음에 아까 협진 얘기하셨죠. 필요하면 저희가 류마티스 내과나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협진을 해갖고 거기서 봐서 같이 동반돼 있는 것이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관련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류마티스성 질환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개 질환이라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치료가 따로 들어가야 될 테니까요. 그런 이제 감별 과정을 거쳐서 따르면은 따로 치료. 같이면은 이제 우리 치료에 그냥 같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을 써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제 선택할 때 제가 뭐 그렇게까지 깊게 말씀 안 드렸지만 뭐 관절염 중에서도 무슨 뭐 어디 관절염이 들어가면 무슨 약이 더 선호된다. 뭐 피부병으로 무슨 건성 같은 게 같이 동반이 되면 무슨 약이 더 선호된다.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다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나 관절 질환이 있으면 당연히 가서 상의하면 벌써 주치 선생님이 다 아실 거예요. 이러네 하고서는 말씀드린 감별 과정을 탁탁탁탁 생각해서 지금 쓰는 약에 같이 이렇게 묻어서 같이 묻혀서 갈 건지 별도로 치료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또 생각하고 상의하시면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을 너무 빠른 속도로 청산유수로 하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네요. 끼어드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짧게 좀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환자 보호자가 주셨는데요. 현재 하루에 한 번 환자가 사과, 양배추, 채, 당근, 오이 등 생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도움되는 방향인지요? 생야채, 샐러드로만 다 드신다는 말씀인가 본데요. 그렇겠죠? 네. 뭐 말씀드린 대로 드시고 괜찮으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관액이 싫으면 그렇게 드신다고 문제는 없는데 권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냥 일상 식사 하시는 게 좋으시죠. 그냥 밥 반찬 국찌개랑 일반 식사를 하시는 게 기본이지 무슨 꼭 내가 아까 얘기해 주신 그런 어떤 다이어트 식단 같은 어떤 건강 식단을 짜갖고 내가 매일매일 그것만 드시겠다 이럴 필요는 사실 전혀 없으십니다. 그냥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나 이거 이러저러한데 나 뭐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활동 기냐 관행에 따라서 이제 그 자극적인 거를 이거 피하는 것도 있고 또 크론병 환자 같은 경우에도 그 아까 제가 그래프 막 보여드렸지만 앓고 계셨던 기간이 오래돼 갖고 중간중간 소장이 막 이게 짤록짤록 좁아져서 협착이 와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의 이제 손상이나 이런 모양의 변화가 와 있어서 자꾸 복통이 동반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고섬유질 식이를 드시는 거를 조금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건강하시면 섬유질 많이 드세요. 섬유질 많이 드세요. 저희가 뭐 변비 예방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짤록짤록 그런 협착 같은 거에 동반되어 있으면 고섬유질 드시면 더 배가 아프시거든요. 그 좁은 데를 통과하려면 이렇게 머리카락 꼬인 것처럼 거기에서 섬유질이 더 통과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잘라서 드시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이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질환의 상태에 따라서 고섬유질은 때로는 피해야 될 수 있습니다. 섬유질 아예 안 먹는 건 아닌데 먹는 방법, 식사 그거를 이제 어떻게 조리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먹는지를 조금 상의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 무조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 쭉쭉쭉쭉 계속 앞으로 계속 먹어야겠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 질환에 도움된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다이어트 식단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신다 그러면 물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질환 때문에 꼭 그렇게 드셔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보호자분의 자제분은 혹시 이 고섬유질 식이가 나쁜 상황은 아닌지 주치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님인지 아드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살 빼려고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 사전 신청 질문 중에 경장식 관련 질문도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8주 빼고 최대 1년까지만 뭐 지원하는 걸로 바꿨나 봐요. 이제 소아들의 경우에는 경장식이 효과가 별로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뭐 그것도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라서 아까도 잠깐 역시 스치듯이 말씀을 드렸지만 약제든 경장식이든 이제 보험은 조금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고 없고 물론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진료실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약제 쓸 때를 해야 되는 건데 보험으로 커버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약간 효과가 있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뭐 얼마를 그러면 커버를 해줄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정책적인 문제고 더 까놓고 얘기하면 이제 돈 문제겠죠. 돈이 얼만큼 예산이 얼만큼 있고 그 예산을 얼만큼 이쪽으로 혹은 어느 쪽으로 이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아마 이런 것들이 또 정책적인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거라 보니까 효과가 있는 건 뭐 당연히 있어야 그거를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건데 뭐 8주 쓰느냐 1년 뭐 커버해 주느냐 이런 것들은 그것 플러스 또 다른 정책적인 영향도 약간은 있을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약제 들어오는 것들도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뭐 그게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영역이나 분야도 다 똑같겠죠. 다 이런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데 있어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어낼 수 없는 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이제 정책적인 것들이 있을 때는 참 때로는 안타깝게 좀 이것 좀 됐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의약품도 그 보험 적용되려면 굉장히 많은 근거를 제출해야만 되거든요. 근거가 있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맞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근거를 만드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요새 돈 없으니까 좀 줄인 것 같은데 이건 좀 봐야죠. 뭐 크론병 환자들이 피부과나 다른 질병으로 탁과 진료를 받고 약 받을 때 신경을 꼭 써야 되는 부분이 있네. 동네 병원에서는 크론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점점점 이런 거 하시는데요. 아주 작은 클리닉의 의사분은 이제 저처럼 크론에 대해서 옛날에 공부를 대충 했을 거니까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종합병원에 계신 분들은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크론이라고 말씀은 당연히 하실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종합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런 이제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다른 과라고 해도 저희가 계속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계속 그런 이제 협진이 있으면서 다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피부 질환이라든지 어떤 다른 아까 얘기한 관절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크론병이 있다, 궤양성 대장염이 있다. 특히 저희 보면 치과도 생각보다 많이 가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젊은 환우분들 계신데 교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정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으면. 근데 그러려면 이제 약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다 상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제 좀 치료가 세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임플란트, 어르신들 임플란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다 그 협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이제 치과를 저희가 또 이 병원 안에 있는 선생님들께 교수님들께 보내면 그런 분들은 다 이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거에서 지장은 없으신데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외부에 계신 우리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 환자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잘 해드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험이 좀 없으실 수는 있습니다. 요새 이제 하도 세분화돼가지고 왼쪽 무릎 전문의하고 오른쪽 무릎 전문의 따로 있다 뭐 이런 농담도 하는데요. 이제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잘 생기는 뭐 피부과든 뭐 안과든 관절 쪽이든 이런 거를 주로 보시는 선생님들은 크론이나 UC 환자들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 그쪽에서 다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큰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의심 안 하시고 크론이라는 걸 숨기지만 않으면 돼요. 절대 내가 말 안 하고 맞추나 보자 뭐 이런 태도로 그렇게 접근하지만 않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장식 관련해서 조금 혹시 다른 치료 대안으로 쓸 수 있는가? 왜냐면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 이제 새끼를 경장식으로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혹시 뭔가 다른 치료 방법으로 이게 대안으로 쓰일 수 있는가? 약간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얼핏 보기에는 일본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긴 했는데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대신에 그럼 경장식을 드시겠다. 그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인터넷 서치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리고 찾아볼 수도 있고 뭐 지금 AI 시대인데 서치가 아니고 AI한테 이제 물어볼 시대가 된 거죠. 어떻게 하면 되니? 막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정보에 대한 건데 이건 뭐 꼭 질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계에서 정말 감별을 잘 하시긴 하셔야 되고 그래서 꼭 상의는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담당 주치의사님하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경장식만 갖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대체할 정도가 되면은 그건 사실 약을 안 쓰죠. 저희들부터 안 쓰자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고 경장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활동기 때 활동기라 그러면 약 쓰고 조금이라도 더 보조제를 저희 보조제라는 게 먹는 약 같이 포함해서 어떻게든 환자분들 안 아프게 만들고 효과를 빨리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환경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위해서 경장식을 저희가 추가해서 쓸 수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뭐 모든 약제를 다 예를 들면 끊기 위해서 뭐 경장식으로 대체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치료할 수 있으면 아마 벌써 그런 게 저희가 표준 치료로 아마 벌써 나왔을 텐데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으시고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전 세계의 의사들이나 제약회사에서 혹시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정말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찾아낸 것들은 지금 약이 되어 있는 거고 못 찾아낸 것들은 효과가 없어서 아직 약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돼요. 네. 생물학적 제재를 쓰다가 좋아지면 다시 아랫단계 치료로 돌아가기도 하는 거죠? 라는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얼마를 그러면 쓰고 그러면 생물학 제재를 끊어볼까? 아직까지 그 결정되어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 뭐 한 3년 동안 썼다, 5년 동안 썼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보시고서는 이거 너무 잘 관행이가 유지가 되니까 한번 우리가 이제 뭐 자꾸 영어 나오는 이제 드럭 홀리데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고 올까? 약 좀 안 쓰고 휴가 좀 가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래 하여튼 몇 년, 그게 뭐 3년 5년 규정이 돼 있지는 않지만 그 주치 선생님이 계속해서 아까 대변 검사부터 시작해서 뭐 증상부터 그다음에 피 검사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몇 년간을 봤더니 정말 중간에 한 번도 재발이 없고 염증이 올라오는 경우가 없다 그러면 한번 끊어볼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되면 쓰다가 끊어보고 그러면 끊으면 계속 재발 안 하면 좋은데 교과서적으로 끊게 되면 또 6개월부터 평가하기 시작하면 또 어느 정도 스물스물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이 없어지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생기면 다시 썼던 약을 다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겁먹고 무조건 못 끊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 끊고 안 끊고의 어떤 상황은 같이 상의를 해서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나 불안해서 못 끊겠어 그러면 안 끊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나 좀 끊고 싶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됐는데 어떻게 좀 끊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주치의사면 상의해서 오랜 기간 잘 유지가 됐으니 한번 끊어보시죠.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뭐 낮은 단계 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약을 끊어보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학생 아이가 1년 전에 크론 진단이 되었고 3개월 지나서 바로 주사 치료 시작해서 레미케이드 맞고 있는데 키 체중이 안 늘어서 걱정이 많다. 이거 성장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아 청소년과를 진짜 아마 다니고 계실 텐데요. 그 얘기 아마 계속 상담하실 때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관해기를 만들어야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활동기가 되면 식사량도 줄겠죠. 아픈데 애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양이 주니까 당연히 키 클 수가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흡수율도 떨어지겠죠. 만약 크론병 얘기를 지금 했는데 크론병이면 중간중간 소장의 염증 때문에 소장 기능이 떨어지고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100을 먹어도 100을 다 흡수를 못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성장이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빨리 염증을 가라앉혀 레미캐드 맞고 효과가 있으면 분명히 관해기처럼 좋아지실 거거든요. 그 아드님. 그러면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먹고 원래 자기 키 크는 갖고 있는 유전자만큼 또 키 크는 건 자기 유전자 있죠. 엄마 아버지도 키가 크고 집안이 키가 커야 또 키가 크는 거지. 안 그러면 또 무조건 자기 혼자만 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것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자기 성장을 해야 될 만큼은 커야 된다. 자기가 원래 커야 될 키가 있으면 그만큼 커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치료를 잘 받고 또 이렇게 빨리 관해기를 만들어서 식사 또 원래대로 잘 먹고 또 아까 이거 이제 회장님 얘기한 대로 운동 또 하게 되면 어린애들 운동도 하고 일상생활로 빨리빨리 복귀해갖고 자기 원래 해야 될 만큼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치료 잘 받고 그 약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봐서 관해기 만들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보라 교수님, 또 이민재 회장님, 노현재 부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